국내 처음으로 도입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이천 물류센터에 입고됐습니다. 백신은 내일부터 전국의 보건소와 요양병원으로 운반됩니다. 모레 오전 9시부터 코로나19 국내 첫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전국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만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 28만여 명을 대상으로 자체 접종과 방문 접종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440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광주 보험회사 콜센터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거리 두기 완화 이후 주말 이동량이 17% 이상 늘었다며 확산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새 거리 두기 조정안을 이르면 26일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경기도 광명시흥을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했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4.3배 규모로 주택 7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부산 대저와 광주 산정지구도 신규 공공택지로 확정해 각각 10,000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 수가 27만 2천 명에 그쳐 3년 만에 3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심각한 저출산은 사상 첫 인구 감소로 이어져 지난해 인구는 3만 3천 명 줄었습니다. 혼인 건수 감소율도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종합편성 채널 MBN이 6개월 영업정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오는 5월부터 6달 동안 방송이 중단되는 사태를 피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더 뉴스 60초 뒤에 계속됩니다. 이틀 연속 300명대였던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400명대가 됐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440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날보다 84명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여전히 수도권의 확산세가 가장 거셉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3곳의 신규 확진자만 어제 하루 전체 지역 발생의 70%에 달했습니다. 물론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환자가 나온 만큼 다른 지역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설 연휴 가족 모임과 직장 등을 통한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 비율까지 최근 2주 기준 22%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5명 가운데 1명 이상은 언제 어떻게 감염됐는지 아직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역사회 곳곳에서 조용한 전파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백신이 절실한데 정부는 첫 접종을 위한 막바지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공장에서 출하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이천의 물류센터로 옮겼습니다. 이곳에서 분류 작업을 거친 백신은 내일부터 전국의 보건소와 요양병원 등으로 보내집니다. 그리고 모레인 오는 26일부터 요양병원 등의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가 백신을 맞습니다. 국내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지 1년 1개월여 만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백신 출하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네,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재 백신 입고는 완료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 뒤로 코로나19 백신 첫 출하라 적힌 트럭 보실 수 있는데요. 오늘 오전 10시 13분 경북 안동에서 출발한 백신 차량이 낮 12시 반쯤 이곳 이천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지게차가 백신 컨테이너를 창고 안으로 옮기는 모습 볼 수 있었는데요. 안에서는 백신 수량과 온도를 체크하는 막바지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거로 알려졌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오늘 새벽부터 경북 안동에서 공장 상황 전해드렸는데 이곳 이천도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군과 경찰이 수시로 돌아다니며 순찰했고 백신이 도착하기 전까지 취재진의 접근을 아예 막기도 했습니다. 오늘 출하에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안동의 공장을 직접 찾아 최종 점검을 하기도 했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총 공급 물량은 75만 명분으로 오늘부터 15만 명분씩 닷새 동안 차례로 이곳에 옮겨지게 됩니다. 물류센터는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해 이곳에서 소분된 백신은 내일부터 전국의 보건소와 요양병원으로 운송됩니다. 현장에는 의료용 수송 차량도 여러 대 대기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접종은 모레, 그러니까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됩니다. 전국의 요양병원과 재활시설 등 5천여 곳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 종사자가 그 대상입니다.
내일부터는 백신 접종 시스템에서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본인이 접종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백신을 맞겠다고 의사를 밝힌 사람은 전체 대상자의 93.6%로 28만 9천여 명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자체 접종과 방문 접종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의사가 직접 근무하는 요양병원에서는 백신을 받은 다음 날부터 5일 이내에 접종을 진행하면 됩니다. 상주하는 의사가 없는 노인 요양시설 같은 곳은 보건소 방문팀이나 의사가 직접 가서 주사를 놓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차례 접종받아야 하는데요. 방역당국은 1, 2차 접종을 오는 6월 안으로 만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이천의 물류센터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위탁 생산 공장을 찾아서 고대하던 일상 회복으로의 첫걸음을 떼는 것이라고 백신 출하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또 백신을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일부 움직임을 우려하면서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백신은 과학입니다. 백신은 정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백신에 대해서 정치화를 하려고 하는 일부의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백신에 대해서 허위 사실이 유포된다든지 또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만들어서 국민들께 유포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정부를 믿고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서욱 국방부 장관 주재로 코로나19 백신 수송 시작에 따른 유통 상황과 군 지원 태세 점검을 위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장관은 화상으로 진행된 회의에서 백신 수송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부터 매일 오전과 오후 2차례 백신 군 유통 지원 추진 점검 회의를 열어서 수송 지원 임무에 전력을 쏟는다는 방침입니다. 광주광역시에 있는 보험회사 콜센터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콜센터가 입주한 건물에는 다른 보험회사 콜센터도 있어서 추가 감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오태인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자, 콜센터에서 또 무더기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관련 확진자가 몇 명입니까? 네, 광주광역시가 어제 기준으로 파악한 관련 확진자는 모두 25명입니다. 지난 22일, 그러니까 이틀 전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온 뒤 집단 감염으로 이어진 건데요. 함께 근무한 직원 21명과 가족 2명, 접촉자 1명이 확진됐습니다. 확진자가 쏟아진 빅골 고객센터는 지하 5층, 지상 15층 건물입니다. 광주광역시가 보험회사 콜센터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면서 3층부터 12층에 보험회사 콜센터 등 많은 콜센터가 입주해 있습니다. 광주도시공사도 같은 건물을 사용해 근무하는 직원만 1,5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추가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콜센터가 밀집해서 근무하는 점을 고려해 콜센터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 진단 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콜센터가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조사하고 확진자들의 동선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에서도 의성군 가족 모임과 온천 관련 확진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2일 기준으로 67명이던 확진자가 대구에서 14명, 경북 의성에서 9명이 추가되면서 관련 확진자가 9명까지 늘었습니다. 동호회 회원들의 가족 모임과 온천 방문을 통한 전파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대구 북구 병원 관련 확진자도 2명 늘면서 누적 확진자는 2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오태인입니다. 국방부는 오늘 합동참모본부 간부 1명과 포항부대에 근무하는 해병대 간부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합참 간부의 경우 지난 10일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됐다가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부대 내 전파 가능성이 낮아 전수 검사는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누적 확진자는 570명이며 이 가운데 치료를 받고 있는 인원은 1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4일까지 집합금지 조치 위반자 1,235명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251명은 수사를 마치고 검찰로 넘겼으며 972명은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유흥시설 관련 위반자가 678명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했고
5명 이상 사적 모임 관련 157명, 실내 체육시설 관련 142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방역 위반에 대한 지자체의 구상권 행사를 강화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부의 경우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자가격리 장소에서 이탈하거나 고의로 역학조사를 방해하여 방역에 위해를 끼치고 우리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현행 법률에 따라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각 지자체 등에서 구상권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련 중앙부처와 정부 법무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 그리고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정부는 자가격리 위반 등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여 코로나19 확산 억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면서 확진자의 동선이 자신과 겹치지는 않을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자체와 대학 연구팀이 이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무료로 보급한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학무 기자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날아오는 코로나19 안전 안내 문자. 자신이 사는 지역의 확진자 발생 현황을 알려주지만 동선까지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매일 대중교통을 타고 직장과 음식점 등을 다닌다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확진자가 다녔던 이런 길을 모르니까 이제 좀 그런데 시청에도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불안해요. 경로가 겹칠 수도 있으니까. 경기도와 서울대 연구팀이 개발한 코로나19 접촉 위험 알림 서비스 앱. 확진자와 스마트폰 소유자의 동선을 자동으로 비교해 겹치는지 여부를 알려줍니다. 동선 비교 기간은 2주로 동선이 10분 이상 겹치는지 바로 찾아냅니다. 차세대 첨단 암호 기술을 적용해 스마트폰 소유자의 위치 정보가 유출되지 않습니다. 제 스마트폰에 보관되고 있는 암호 키가 노출되지 않는 한 이것은 이제 수학적으로 완전하게 보호되는 암호 기술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됐는지 신속히 파악해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공개 동선 정보들을 활용해서 다른 민간 기업이라든가 개인들이 그 코로나를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앱을 만드는 데까지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이달 말부터 수도권에서 무료로 쓸 수 있는 이 앱은 효과에 따라 전국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오늘부터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코로나19 PCR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내야 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에서 유행하는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추가 유입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입국자 관리 강화 대책을 오늘부터 시행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우리 국민과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이전까지는 외국인 입국자만 PCR 음성 확인서를 내야 했습니다. PCR 음성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외국인은 입국이 금지되고 내국인은 임시 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뒤 14일 동안 격리될 수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오는 6월까지 봉쇄 조치를 단계적으로 모두 해제하는 내용의 로드맵을 발표했죠. 그런데 그 직후 영국에서 해외 항공권 예약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 해외 여행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김원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지난 22일 비필수적인 해외여행이 5월 17일까지는 불가능하며 해외여행 재개 관련 계획을 4월 12일까지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nd a wretched year will give way to a spring and a summer that will be very different and incomparably better than the picture we see around us today. 존슨 총리의 발표 이후 영국인들 사이에서는 올여름 해외여행이 가능해질 것이란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에서 출발하는 항공권 예약에 불이 붙었습니다. 미국 CNBC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의 대표적인 저가 항공사인 이지젯은 존슨 총리의 발표 후 수시간 동안 영국 내에서 항공권 예약이 337% 급증했습니다. 휴일 패키지 항공권 예약은 630% 폭증했습니다. 독일계 기업인 TUI도
존슨 총리의 발표 후 예약이 500% 급증했습니다. 이지젯은 항공권 예약에서 가장 인기 있는 행선지는 그리스, 스페인, 터키, 그리고 포르투갈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또 가장 인기 있는 해외여행 시기는 8월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요한 룬드그렌 이지젯 최고 경영자는 성명에서 예약 급증은 영국 소비자들이 여행을 재개할 계획이라는 정부로부터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백신 접종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이스라엘이 남은 백신 물량을 다른 나라에 제공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백신 공급이 예루살렘 대사관 유치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백신이 외교적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지금까지 전 국민의 절반가량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았습니다. 전체 인구 930만 명의 48%에 해당하는 446만 명이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2차 접종까지 마친 인원도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307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스라엘 국립구급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접종에 더욱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מגן דוד אדום עורך מבצע גדול מאוד של חיסונים ברחבי הארץ ובעצם פורס ניידות בכל רחבי הארץ על מנת לחסן את כלל האוכלוסייה. 이스라엘 총리실은 자국의 접종이 마무리되면 백신 보유량 가운데 일부를 팔레스타인과 다른 몇몇 나라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수천 회 분량이 요르단강 서안으로 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신 제공 대상 국가로는 온두라스와 체코, 과테말라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백신 제공이 이들 세 나라의 대사관을 예루살렘에 유치하는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들 세 나라 모두 트럼프 행정부 당시 미국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대사관을 이전한 예루살렘에 대사관 설치 의향을 보였던 국가들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정부는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백신이 정치 외교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예방접종센터와 위탁의료기관, 방문접종 등 3가지 경로로 나눠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초저원 관리가 필요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예방접종센터에서 이루어집니다. 정부는 중앙접종센터 한 곳을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하고 서울시는 지역접종센터 29곳을 구민회관과 체육관 등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안에 25개 자치구의 지역접종센터를 모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은 요양병원 79개, 요양시설 333개 등 412개 시설의 65세 미만 입원 환자와 종사자 등 모두 17,32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인천시가 접종 대상인 요양병원과 시설의 65세 미만 19,280명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동의 여부를 파악한 결과 94.8%가 동의했습니다. 이번에 접종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내일부터 28일까지 4차에 걸쳐 10개 군구 보건소를 포함한 89개 의료기관에 차례로 배송됩니다. 네, 방역 단계 완화로 술집과 음식점의 영업시간이 연장됐죠. 그러면서 음주운전도 덩달아 늘어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한 달 동안 서울 전역에서 단속을 강화해 음주 교통사고 예방에 나섭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젯밤 10시 서울 강남의 대로변. 음식점 영업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경찰이 음주 단속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차 안에서 알코올이 감지됐다는 경보음이 울립니다. 여기. 내려보세요. 이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무려 0.115%,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건너편 도로에서도 만취한 채로 고급 스포츠카를 몰던 여성이 단속에 딱 걸렸습니다. 됐습니다. 0.094 면허 취소 시. 무면허 음주운전이 적발된 후 경찰과 승강이를 벌이거나 거부를 하신다 그러면 저희들 그 절차를 진행을 할 거예요. 여기서 3회 이상 진행을 할 거고요. 거기에서 불응하시면 저희들이 현행범 체포합니다. 아예 단속을 피해 달아나는 운전자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방역 단계가 완화된 직후엔 느슨해진 분위기 속에 음주운전이 더욱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방역 조치 완화를 전후로 최대 26.3%까지 음주 교통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음주운전자들이 크게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음주운전 사고의 폐해를 예방하고자 미연에 음주운전 단속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 음주 단속이 없을 거란 아니란 생각은 금물입니다. 경찰은 비접촉 음주 감지기 등을 활용해 앞으로 한 달간 서울 전역에서 불시 음주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또 최근 증가하고 있는 오토바이와 자전거, 전동 킥보드 운전자 역시 예외 없이 음주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모레죠.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앞두고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전문가 설명회가 열립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방접종 상황에 대해서 대비해 왔습니다. 이제 실제 예방접종이 시작되기 때문에 예방접종 대상자와 의료진에게 코로나19의 예방접종 전, 그리고 예방접종 시에, 그리고 예방접종을 맞으신 후에 주의사항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방접종을 받으시기 전에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대상자는 예약된 예방접종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고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접종 전에 반드시 의사의 예진을 받아야 됩니다. 예진을 받으실 때는 약품, 화장품, 음식, 그리고 다른 종류의 백신 접종에 대해서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지를 반드시 예진표에 자세히 기록하고 또 예진 의사에게도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1차 접종 시 또는 코로나19 백신 구성 성분에 대한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에는 접종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나 또는 발열 등의 급성 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접종을 연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임신부와 소아청소년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 후에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임상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별 1차, 2차 예방접종 간격은 반드시 준수하고 동일한 백신으로 접종을 해야 됩니다. 참고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간격은 8주에서 12주를 권장하고 있고 화이자 백신은 3주 간격으로 접종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른 감염병의 예방접종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최소 14일 간격을 두고 실시를 하여야 됩니다. 아직 동시에 접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근거가 확인이 되지 않아서 2주 간격을 두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후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및 조치를 위해서 모든 접종 완료자는 예방접종 후에 15분 내지 30분은 접종 기간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은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15분간을 관찰하되 이전에 알레르기의 경험이 있었던 분들은 30분의 관찰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접종 부위는 항상 청결이 유지해야 되고 동시에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어르신의 경우에는 예방접종 후에 증상 발생 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혼자 계시지 않도록 다른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련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의 이상반응으로는 접종 부위의 통증 또는 붓기, 그리고 발적 등의 국소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 구토 등의 전신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예방접종 후에 흔히 나타나는 이상 반응은 대부분 수일 내에 증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접종 부위의 통증이나 붓기는 차가운 수건을 접종 부위에 대거나 근육통, 피로감 등 전신 이상 증상이 있을 때는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알레르기 반응 등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고열이 있는 경우에는 고열이 있어서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정도로 심해지면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또한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의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방접종 후 최근 가장 중증으로 알려진 이상 반응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입니다. 매우 드물게 발생하지만 접종 후 수분 내에 발생하고 급격히 진행하는 응급 상황으로 접종 기관에서의 관리 및 대응이 중요합니다. 현재 저희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철저한 예진을 통해 아나필락시스의 위험군을 선별하고 접종 후에는 15분 내지 30분 관찰을 통해 이상 반응 발생 시 신속히 응급처치가 되도록 의료인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접종 기간 및 응급의료기관에 에피네프린 등 응급의약품을 비치하고 소방청과 협조 체계를 통해 이상 반응 발생 환자를 긴급 이송하는 등의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대응하겠습니다. 이상 반응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의 예방접종 후 건강 상태 확인하기에서 증상을 확인하고 대처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을 진료한 의료기관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리 시스템을 통해 그리고 접종을 받으시는 분은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이상 반응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까지 미국, 영국 등 해외에서 보고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일반적인 이상 반응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접종 부위의 통증 및 발적, 두통, 피로감이나 발진 등의 피부 증상이 있으며 대부분은 접종 후 하루 이틀 사이에 발생하여 며칠 이내에 사라졌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중증 이상 반응으로 보고된 안면마비, 사망 사례 등은 백신과의 인과성이 보고되지 않았고 면역학적 과민 반응으로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는 접종받은 자에게 드물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예방법 71조에 근거하여 예방접종 후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 반응에 대한 국가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고된 접종받은 자는 보상 신청 구비 서류를 갖춰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 신청 후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보상을 결정하게 됩니다.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은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과 간병비, 그리고 장애 일시 보상금, 사망 일시 보상금, 그리고 장제비가 지급되게 됩니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코로나19 임시 예방접종에 한해서는 국가보상 제도의 신청 기준을 기존의 본인 부담금 30만 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 적용하는 등 국가보상 제도의 피해 보상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전한 예방접종이 이루어질수록 안내드린 예방접종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예방접종 완료 후에도 감염 및 전파 방지를 위해서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지속적으로 준수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코로나19 네, 모레 국내 첫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정은경 청장이 백신 접종 준비 과정에서 주의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함께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백신 운송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오늘 이천 물류센터에 도착을 했습니다. 먼저 주의사항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우선 실온에서 2도에서 8도씨에서 저장이 가능한 아스트라제네카 안전하다 하지만 우리가 작년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계절성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상온에서 노출되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었던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대형 트럭으로 옮겨지지만 무진동 차량으로 해서 소분되고 각각의 냉동 체인으로 이제 배달이 될 텐데요. 중요한 것은 차량에서 각 의료기관 요양시설로 옮겨지는 과정에서도 최소한 시간으로만 배달이 가능하고 빠르게 냉장고로 입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단
현재 물류센터에 도착은 했고 이 이후에는 각 보건소와 요양병원을 보내기 위해서 적은 분량으로 나누는 단계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소분하는 단계가 될 텐데요.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 집은 굉장히 가까운데 안동에서 가까운데 왜 그게 굳이 경기도 이천까지 가야 되느냐? 이게 물류 시스템에 대한 부분인데요. 물류 시스템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공급이 돼야 일시적으로 마치 대한민국이 택배를 요청을 하면 시간 맞춰 오는 것처럼 물류센터에서 일정한 수순에 따라서 소분돼서 배정되는 게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일정과 첫 접종 대상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죠. 우선 예방접종은 65세 미만의 요양소의 입소자 그리고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약 5,800여 곳 있는데 93% 이상이 접종을 맞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약 29만 명 정도 되고 있는데 예방접종의 1호는 65세 미만의 요양 입소자 또는 종사자인데 아마도 오늘 오후에 결정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오늘 오후에 결정될 것 같으니까 1호 접종 대상자는 누가 될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백신 접종과 관련된 얘기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26일 오전 9시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백신 접종, 실제로 주사기를 맞기 전에 절차도 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방접종 다들 한번 해보셨을 텐데요. 우선은 이제 대기하면서 충분히 설명을 듣고 설문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접종이 진행이 되고요. 접종이 된 이후에도 15분에서 30분 동안은 의료기관에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의료기관이라 이제 접종센터에 별도의 접종 대기 공간에서 즉 제가 이야기로는 접종 전 대기 공간과 접종 후 대기 공간을 따로 분리해서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하고요. 네. 15분에서 30분 정도 대기하면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알러지 반응, 아나필락틱 쇼크가 있는지를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일단 과정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게요. 백신을 맞기 전에 예진표를 작성하게 되잖아요. 그 예진표를 통해서 접종 여부가 확정이 되는 만큼 상당히 꼼꼼하게 작성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주의사항이 있다면요? 우선 이 예진표를 쭉 보시면요. 이미 우리가 독감, 계절성 독감 예방접종이 하거든요. 본인의 과거력이 있는지 그중에서도 독감이라든지 다른 예방접종, 주사 치료 등을 위해 효과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요. 네. 당일날 본인의 건강 상태, 발열이나 또는 몸살 기운,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이 예방접종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예방접종을 맞고 나서 본인이 주관적이든 객관적인 좋지 않았던 기억이 있다고 하면 무조건 표시를 해서 의료진과 상담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대기 시간에 이 상담이 진행돼야 됩니다. 네, 이렇게 예진표를 작성하고 나서 의사와의 상담도 일단 있는 거죠. 그리고 네, 의사와 상담이 있고 의사가 그 예방접종을 백신 접종을 해도 된다라고 판단을 했을 경우에 백신 주사를 맞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한 30분, 최대 30분 정도는 백신 접종 맞은 곳에 머물러야 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무조건 주치 또는 이제 거기에 계약된 의사를 통해서 진단을 해야 되는데요. 대부분의 예방접종은 특별히 문제없이 진행이 됩니다만은 이 예방접종이라고 하는 것이 예상치 못한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서 각각의 특수 상황에 대한 절차와 따라서 예방접종 가능, 연기 또는 금기 등을 이제 판정을 받게 되고요. 예방접종 후에도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아나필락틱 쇼크는 신속하게 의료기관에서 조치를 하면은 100% 회복이 가능하나 이를 무시하고 귀가하는 경우에 지연되는 경우 심하면 사망에도 이를 수 있으므로 꼭 대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100% 대처가 가능하다는 거는 그 아나필락시스 그러니까 이른바 중증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을 때 맞는 그 약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중증 이 아나필락틱 쇼크인 경우에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혈압이 떨어질 수 있고요. 또는 후두에 부종이 돼서 숨이 막히거나 또는 의식이 떨어지거나 심장 박동수가 떨어지는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교감신경계의 부조화를 조정해 주는 게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약물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볼펜 형식으로 돼서 쉽게 놓을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는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 치료 또는 혈압 올려주는 치료들을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왜 100%를 말씀드렸냐면 아나필락틱 쇼크는 이상 발원 중에 치명적인 거지만 실제로 초기 단계에서 빠르게 의료진에서 처치를 받는다고 하면 100% 회복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걸 좀 들어보면 백신 접종을 하고 나서 바로 자택이나 다른 곳에 가지 마시고 충분하게 좀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백신 접종을 한 곳 의료기관에 좀 머물러 달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화이자 백신 모두 2차례 접종이 필요하잖아요. 그 예상되는 주기는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맨 처음에 아스트라제네카 옥스포드 방식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4주 방식을 고수를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연구 결과를 보면 두 번째 예방접종을 8주나 12주 차
맞았을 때 면역 반응이 더 잘 나타난다고 되어 있고 화이자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 번 예방접종도 충분하다고 하지만 여전히 21일 3주 간격을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것이 현재 아직 마지막 데이터 값입니다. 네, 이렇게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봤는데 지금부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Q&A 형식으로 질문을 좀 드릴게요. 모레부터 진행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진행되는 화이자 백신 접종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도 있죠. 우선은 이 안정성과 유효성에서 실험 대상에 빠진 임신부와 18세 미만의 소아 청소년들은 일단 제외가 되고요.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예방접종을 받았거나 또는 특별한 약물, 예를 들어서 페니실린 알러지 부작용 등 또는 중증 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는 분이라고 하면은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금기가 돼서 제외되게 됩니다. 예. 네.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 그래픽상에는 18세 미만으로 돼 있는데 이건 아스트라제네카 관련된 기준인 거고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어제 그 식약처의 전문 검증단에서는 16세 이상까지는 좀 권고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이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적으로는 권고되고 있지만 현재 식약처에서의 진행 사항은 18세 미만인 경우에 예방접종이 아직 고려되거나 준비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파이자에서 나왔던 이런 것이 각 국가별로 성인을 보는 기준이 다른데요. 미국, 영국 같은 경우는 운전면허 기준으로 해서 이런 실험 대상을 만 16세 이상부터 본인 동의로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디자인이 다릅니다. 그래서 화이자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이 16세의 그런 이 육체적인 기준과 면역 반응이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16세, 17세도 예방접종이 가능한 걸로 본 것이고요. 네. 현재까지는 만 18세 미만과 임신부에서는 아직까지 준비된 바는 없습니다. 네, 어제 나왔던 그 화이자의 전문 검증단의 그 16세 이상 권고를 한 거는 식약처가 최종적으로 화이자 백신을 허가하기까지 3단계가 있는데 그중에서 1단계 조치였었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아스트라제네카 방식인 경우도 그렇고 mRNA 방식이 화이자 모더나 방식인 경우에도 실제로 소아에서 예방접종에서도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수는 유효성뿐만 아니라 안정성에 대한 데이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계별로 검증을 받고 안전하게 접종이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백신 관련해서 Q&A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몸이 좀 아프거나 코로나19 감염 이력이 있으면 어떤가요? 우선 몸이 아프신 분은 예방접종을 받는 게 아니라 선별진료소로 가셔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시고 본인의 건강 상태가 최선일 때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덱사메타손이라고 코로나19 치료제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코로나19의 중증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덱사메타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다량, 고용량을 사용하기 때문에 완치 후에 90일, 즉 3달 후에 접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격리 해제, 즉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특별한 치료 없이 격리 해제 또는 완치 판정을 받으신 분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고 꼭 맞으셔야 됩니다. 다만 이 설사랑 감기 증상에 경미한 증상이 있을 때 본인 스스로 연기를 하거나 포기하시는 건 옳지 않고요. 코로나19 검사를 받으시고 거기에 따라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주치의와 면담에 따라서 예방접종을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교수님, 그리고 당뇨병이라든지 고혈압처럼 만성질환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꾸준히 계속 약을 드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괜찮습니까? 우선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등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만성질환자는 꼭 예방접종을 하셔야 되고요. 거기서 드시는 약물들은 실제로 이 코로나 예방접종의 종류와 상관없이 이상 반응이라든지 교차 반응이라든지 치료약과 예방접종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없습니다. 여기서 근데 조금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게요. 아까 덱사메타손은 스테로이드입니다. 스테로이드를 매일 드셔야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류마티즘이라든지 또는 부신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 중에는 매일 드시는 경우 예방접종에 대한 문의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미국 류마티즘 학회에서 나온 것을 확인해 봤는데요. 예방접종 금기사항이 아니고 다만 예방접종을 했을 때 그 예방접종이 항체가 형성되는데 지연될 수 있다. 즉, 이 먹는 약 때문에 항체 형성이 지연될 수 있지만 예방접종의 금기사항은 아니라고 확인해줬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고혈압, 당뇨병 같은 대다수 일반적으로 쉽게 접하는 만성질환자분들은 백신 접종을 꼭 하실 필요가 있고 혹시라도 이 백신을 맞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거는 또 예진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백신을 접종하기 전에 그때 의사분과 충분히 상의를 하면 또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궁금한 게 모유 수유를 하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그 하버드 의대의 일로나 교수팀에서 올 1월 7일 날 하나의 그 권고로 나온 것이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임상 실험에 참여하셨던 젊은 여성분 중에서
당신께서 임신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임신 확인된 분이 18분 있었습니다. 예. 현재 임신이 잘 유지되고 있고 이분들이 이제 각각 출산을 하면서 임신부에 대한 안정성과 효과성에 대해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mRNA 방식, 화이자 모더나 방식인 경우에는 그 작은 단백질 덩어리가 태반을 통과하기 전에 소멸되고 오히려 면역체가 아이에게 가기 때문에 임신부도 안전할 수 있다라고 나왔고요. 모유수유 같은 게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굉장히 불안정한 단백질이라서 극초저온에서 우리가 저장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예방접종하고 모유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일부이지만 나온다 하더라도 아이의 뱃속의 위산에서 다 파괴되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가 없고 어머니가 예방접종을 한 후에 보통 우리가 자연스럽게 모유수유를 하면 아이들이 최선의 백신을 받는다 이런 표현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따라서 임신부의 예방접종이나 또는 수유부의 예방접종은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특별한 그런 금기사항, 발열이 있거나 또는 항생제 치료를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접종에는 문제가 없을 거로 판단됩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백신 접종을 앞두고 과도한 음주 같은 건 피하는 게 맞겠죠? 그건 일상적인 면역을 떨어뜨리는 행위들은 피하는 게 좋은데요. 과도한 음주라든지 또는 우리가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 면역 혈성에 있어서 약간 장애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예방접종하고 7일 또는 4주 동안은 수혈을 안 하는 것처럼 예방접종 전 일주일 또는 2주 전에는 과도한 음주라든지 근육 운동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헌혈은 어떻습니까? 헌혈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는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어떤 종류의 코로나 예방접종 이후에도 헌혈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모든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7일 동안은 헌혈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어느 종류의 예방접종도 7일 동안은 헌혈하지 않지만 7일 후에는 헌혈이 가능하고 그리고 2차 예방접종 이후에도 또 7일만 피하면 되니 헌혈을 참가하시는 분들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예방접종을 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것 같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사실 지연 이런 아나필리스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예. 보통 6시간에서 24시간 이후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경련 청장이 발표한 내용처럼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포털 검색의 창에다가 예방접종 도우미라고 검색을 하시면 쉽게 찾을 수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매뉴얼도 나와 있고 본인 인증만 한 다음에 신고도 가능하니까요. 신고와 더불어서 동시에 예방접종 하신 곳으로 바로 가시거나 또는 가까운 지역의 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 말씀하셨는데 쉽게 시청자분들 찾아볼 수 있도록 관련된 그래픽과 주소가 있거든요. 그 그래픽 준비되는 대로 한번 좀 띄워주시고요. 일단 그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에 가서 뭐 이상 반응이라든 이런 걸 신고를 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서 정은경 청장이 얘기를 한 걸 좀 보면 그 보상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심의 절차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진행된 겁니까? 이 보상에 대한 부분은 이것이 예방접종하고 직접적 연관이 나타나는지를 여러 가지로 이제 관련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급속 면역 반응으로 발생한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예방접종 후 24시간 이내 또 6시간 이내에 증상과 더불어 나타나고 그걸로 인한 다기능 기능 부전으로 치명적이 나타났다고 하는 경우에는 의학적으로 그게 규명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노르웨이에서 파이자 예방접종 이후에 발생했던 고령층에서의 사망 사례를 모두 연구를 해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예방접종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거든요. 사실 그것을 일반인들이 규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예방접종 이후 6시간 그리고 24시간 동안에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 미리 신고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건 그러니 발생하지 않도록 예진과 의사의 상담을 통해서 환자를 선별하는데 시간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예, 백신 관련해서 Q&A 형식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사실 백신 얘기를 하면 부작용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려가 여전한데 부작용이 걱정돼서 접종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싶다라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교수님께서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사실 모든 분들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새로운 것이 진행되는데 두렵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아랍에미레이트 UAE랑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이 국민의 50%를 넘었고요. 최근에 스코틀랜드에서도 예방접종에 관련된 예방접종 연구 결과가 발표됐는데 인구의 114만 명이면 스코틀랜드 주민의 거의 3분의 1에 가깝거든요. 예방접종이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발열이나 통증 등의 경미한 것 외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방접종은 건강하신 분이 건강을 증진해 맞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존중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두가 같이 우산을 피고 지금 쏟아지는 이 코로나 비를 막기 위해서는 1명, 2명이 우산을 쓰는 것보다는 모두가 같이 우산을 써야 그 우산 밑에 있는 18세 미만의
청소년, 임신부 그리고 예방접종을 꼭 받아야 됨에도 받기가 어려운 만성질환자나 중증 환자분들이 도움이 되니까요. 우리가 모두 코로나 비 속에서 우산을 핀다는 마음으로 예방접종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연장선상에서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여쭐게요.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제 코로나에 걸리지 않아 이렇게 방심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방접종의 면역이 형성될 때까지도 주의가 필요하고요. 아마도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계절성 독감처럼 이게 국소적인 지속 감염이 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매년 예방접종이 필요하다는 것은 항체가 실제로 4개월 또는 8개월밖에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24개월, 24시간 365일 마스크를 쓰는 시기를 벗어날 수 있지만 그래도 예방접종 이후에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방역을 올해까지는 충분히 지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계속 지켜야 된다는 말씀이셨고 백신 접종하면 항체는 그러면 언제쯤 형성이 되는 겁니까? 항체 형성은 현재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방식 같은 경우는 2주차, 코로나 같은 경우는 2주차에서 3주차에서 최대 형성이 된다고 나와 있고요. 얼마나 지속되는 연구 결과는 앞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백신 접종과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 수가 27만 2천 명에 그쳤습니다. 불과 3년 만에 3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심각한 저출산, 사상 첫 인구 감소로 이어져서 지난해 인구는 3만 3천 명 줄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혼인 건수 감소율도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는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급격한 저출산은 지난해 출생아 수를 20만 명대로 끌어내렸습니다.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는 27만 2,400명에 그쳤습니다. 2000년 64만 명이던 한 해 출생아 수는 2002년 이후 15년 동안 40만 명대를 유지하다 2017년 30만 명대로 떨어졌고 불과 3년 만에 20만 명대로 하락했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은 0.84명으로 전년보다 0.08명 감소했습니다. 이는 세계 최저 수준으로 OECD 회원국 평균 합계 출산율보다 한참 뒤집니다. 특히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이 0.75명으로 곤두박질하며 분기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0.7명대에 진입했습니다. 37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가장 낮았으며 1명 미만을 기록한 국가도 한국뿐이었습니다. 30대 초반과 20대 후반의 출산율이 많이 감소한 가운데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출산율이 줄었습니다. 전년 대비 첫째는 14,000명, 둘째는 13,000명이 감소했고 결혼 후 2년 이내 출생아 수는 11,000명이 줄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혼인 건수는 가장 큰 폭의 감소율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10.3%가 줄었습니다. 사망자 수는 30만 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0,000명이 증가했습니다. 60대 남자의 사망률이 여자보다 2.7배 높았고 월별 사망자 수는 1월이 가장 많았습니다. 급격한 저출산과 사망자가 늘면서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를 뺀 자연 감소는 마이너스 3만 3천 명이었습니다. 기록적인 저출산의 코로나19 영향으로 혼인 감소까지 겹치며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인구 절벽 현상이 올해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전날 주문한 상품을 새벽에 배송해주는 이른바 새벽 배송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불만도 적지 않다는 소비자원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배송 지연 피해가 있었지만 6개 가운데 5개 업체가 보상 기준을 따로 마련해 놓지 않았고 상품 정보 제공도 미흡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온라인 장보기가 생활화하면서 새벽 배송 시장도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전날 자정까지 주문하면 새벽 6시에서 7시 전에 배송오는 새벽 배송의 주요 고객은 장보기 쉽지 않은 맞벌이 부부들입니다. 보통 고기나 채소 같은 신선식품이 도착하면 냉장고에 넣어놓고 출근하는 만큼 새벽 배송은 정시 배송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관련 피해 유형을 집계했더니 배송이 늦기와 피해봤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습니다. 최근 2년간 새벽 배송 관련 소비자 불만이 접수된 건만 144건이었는데 출근 뒤에야 상품이 도착했다는 등의 배송 지연 피해가 25%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 8시쯤에 도착을 해서 아침 준비를 못하고 제가 다른 데 가서 새벽에 슈퍼마켓 가서 구매해서. 문제는 피해가 발생해도 배상받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겁니다. 소비자원이 새벽 배송을 하는 주요 6개 업체 이용 약관을 봤는데 5개 업체가 배송 시한 초과 시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배송 지연이 되는 경우에 손해배상을 하고 있지만 그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갖고 있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배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외에도 주문한 고기가 살코기 대신 지방이 너무 많은 상품이 왔거나 달걀이 전부 깨져 있었는데도 교환을 거절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상품 표시 정보도 미흡해 유통기한이나 제조 연월일 등을 제대로 표시한 상품이 조사 대상의 40%에 그쳤습니다. 새벽 배송 상위 3개 업체 가운데선 소비자들은 쿠팡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줬고 쓱닷컴과 마켓컬리 순이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당분간 큰 추위 없이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에는 충청 이남 지방을 중심으로 단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 알아봅니다. 권혜인 캐스터. 네, 고양 생태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꽤 포근하다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가벼운 코트 차림이지만 바깥 날씨가 크게 춥지 않고요. 포근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상 8.5도로 아침과 비교해서 기온이 12도가량 크게 올랐습니다. 기온은 점차 오름세를 보이면서 모레는 서울 낮 기온이 14도까지 오르는 등 4월 초순에 해당하는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요즘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면서 단비 소식이 간절한데요. 내일은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 호남 지방을 시작으로 낮 동안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과 남부 지방에 비가 내리겠고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많지 않겠지만 충청 이남 지방의 비는 모레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대부분 영상권에 보이면서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0도, 광주 4도, 대구는 1도로 오늘보다 1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10도 안팎을 보이며 포근하겠습니다. 서울과 광주 9도, 대전 10도, 부산은 12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요즘 겨울과 봄 두 계절을 오가듯 기온이 크게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한 기온 변화에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우니까요. 건강관리에 더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양 생태공원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더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서 광명과 시흥을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했습니다. 또 부산 대저우와 광주 산정 등 2개 지방 중규모 공공택지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신규 공공택지 선정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우선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정부는 지난 4일 83만 호 규모의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 가운데 신규 공공택지를 발굴해 25만 호를 짓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광명과 시흥에 7만 호를 공급합니다. 6번째 3기 신도시에 해당합니다. 오늘 발표한 광명 시흥 공공택지는 1271만 제곱미터로 여의도 면적의 4.3배 규모입니다. 앞서 발표된 개별 3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큽니다. 서울과 인접한 이 지역을 서남부 축 발전의 거점이 되는 자족 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또 여의도 면적의 1.3배 규모의 공원과 녹지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 관심이 신도시의 교통대책인데요.
정부는 신도시를 관통하는 남북도시철도를 건설해 1, 2호선과 7호선, 신안산선, GTX-B, 제2경인선 등을 연결하는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발표했습니다. 네, 김현웅 기자, 이렇게 수도권 지역 말고 부산과 광주의 공공택지도 발표됐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부산 강서구 대저지구입니다. 이곳에는 243만 제곱미터의 18,000호의 주택을 공급합니다. 교통대책으로는 지구 내 부산 김해 경전철 역사와 강서선 트램 정거장 신설 등입니다. 또 한 곳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산정지구입니다. 168만 제곱미터의 13,000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공공택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상거래 등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실거래 기획조사 등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 오늘 발표한 1차 지구는 오는 2023년에 사전 청약을 조기에 실시하고 2025년부터 분양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최고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뒤에 취소해서 주택 호가를 띄우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죠. 이 같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 당정이 강력 대응하겠다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계약 당일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해 허위 신고를 막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더불어민주당도 관련 법 개정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대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당정이 최고가 조작 의혹에 적극 대응하는 걸로 보이네요. 네, 지난해 매매 신고 뒤 거래가 취소된 아파트 가운데 서울에선 2건 중 1건이, 전국적으로는 3건 중 1건이 역대 최고가였던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됐습니다. 특수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취소됐거나 착오 등의 가능성도 있지만 실거래가 띄우기, 시세 조작을 위한 허위 거래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자료를 공개하면서 일부 투기 세력이 아파트 값을 띄우기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건의 허위 신고가 다음 거래의 기준 가격이 되는 만큼 일파만파 신고가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며 계약 당일 공인중개사가 입회한 가운데 실거래가를 신고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나머지 잔금 등을 치르는 과정도 공공 플랫폼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는데요. 현재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하면 되는데 이걸 앞당겨 실시간으로 거래 가격과 또 이후 진행 과정이 드러나도록 해 급격하게 가격을 띄워 허위로 신고하고 취소하는 경우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실거래가 신고를 계약 그 당일에 실제 신고를 공인중개사하고 입회하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여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허위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같은 구상에 민주당도 뜻을 같이 하는 모양새입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회의에서 부동산 실거래가를 조작하는 행위는 주가 조작이나 다를 바 없는 범죄 행위라면서 국토교통부와 관련 부처는 실태를 전수조사해 부동산 시장 교란 세력을 발본 세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관련법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현행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 조항을 계약 당일이나 등기일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아파트 가격을 부풀리기 위해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 신고한 뒤에 취소하는 행위를 시장 교란 행위로 보고 강력 조치를 주문했는데요. 당정이 허위 신고를 통한 호가 또 실거래가 띄우기를 잡겠다고 한 목소리를 낸 만큼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네, 김대근 기자, 국회에선 4차 재난지원금 논의도 한창 진행되고 있죠. 네, 당정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막판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더 넓고 두텁게 지급하자는 방침에 따라 지급 대상과 규모에 대한 논의가 한창입니다. 기존엔 영업 제한, 금지 업종과 일반 업종 세 그룹으로 나눠 지원금을 지급했다면 이번엔 피해가 집중된 업종에 지원금을 더 주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관광이나 운수 등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업종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급 구간을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나누는 등의 방법을 논의하는 중입니다. 또 지원 범위를 넓히기 위해 일반 업종의 지원 기준선을 연매출 4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올리고 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서비스업 지원 기준도 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앞서 민주당이 요청했던 소득 하위 40% 지원은 기재부와의 논의 과정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체적인 규모는 20조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은 기존 예산을 조정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면 추경안 규모는 이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오늘 중으로 당정 간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는데요. 논의 결과에 따라 정부가 다음 주 추경안을 제출하면 이달 중 심의를 거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대근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정부가 2사 부동산 공급 대책 당시 밝힌 신규 공공택지 25만 호 가운데 약 10만 호의 입지를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돌고 돌아서 광명, 시흥이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신규 택지 3곳의 입지와 시장 효과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속도감 있게 바로 본론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신규 택지 3곳 어떤 것들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앞서 이제 3080 플러스 이사 이 공급 대책의 핵심은 뭐냐? 어떤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오는 2025년까지 공공주도로 사업을 해서 전국적으로 최대 80만 호, 수도권에 30만 호를 공급하겠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가장 크게 관심을 가졌던 것들이 그러면 공공택지는 도대체 어디인데 한 25만 호의 행방이었는데 그동안 함구해 왔습니다. 투기 우려도 있고요. 지자체와 협의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한 2-3차례 나눠서 발표하겠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 후속 대책입니다. 오늘 3곳 10만 1,000호의 신규 공공택지가 확정됐는데요. 우선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건 수도권입니다. 광명, 시흥지구에 7만 호를 공급하겠다라는 거고요. 지방대도시 가운데에서는 부산과 광주에 각각 18,000호, 네. 13,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사실 뭐 신도시 얘기가 나오면 투기 수요가 몰릴 수 있잖아요. 때문에 이제 신규 택지 3곳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한 거죠. 맞습니다. 내일 공급 발표가 나오고요. 다음 달 2일이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이 3곳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지자체장의 허가를 득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일단 경기도 쪽을 한번 살펴보면 이들 광명과 시흥이 이렇게 선정된 배경, 아무래도 서울과 가깝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겠죠? 맞습니다. 광명과 시흥은 늘 신도시 개발하면 굉장히 예상 후보지 영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명이 눈길을 끄는 이유는 이제 7만 호라는 공급 규모도 그렇고요. 이 규모 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 1기, 2기, 3기 다 합쳐도 7만 호라는 규모는 6번째입니다. 거의 일산급 신도시를 조성하겠다라는 건데요. 왜 돌고 돌아서 다시 광명이냐? 말씀하신 것처럼 직주 근접성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광명의 경우에는 이미 기존의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하게 도심 재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서울 도심과의 근접 거리만 하더라도 10여 킬로미터, 그리고 지금 전철을 비롯해서 고속철까지 있는 상황에서 교통 여건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교통 인프라가 어느 정도 이제 돼 있는 이곳이 이제 최적이다라는 평가고, 또 부산 대저와 그리고 광주 산정도 보면 여기는 그동안 우리가 이제 신도시 신규 택지를 개발하게 되면 베드타운화 됐었거든요. 그러나 이번만큼은 그게 아니라 일자리에 연계된 자족 도시의 기능을 좀 플러스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 대저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특구 단지들이 있으니 이들이 머물 수 있는 배후 주거지를 공급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광주 산정 지역의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신개념 일자리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 사업과 연계된 이 근로자들한테 이제 굉장히 좋은 주거지를 공급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네. 소장님, 그런데 그 해당 지역에 좀 거주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것 같긴 한데 서부간선도로가 지나는 곳이지 않습니까? 광명과 시흥. 맞습니다. 평소에도 교통난이 심각하다고 그래서 출퇴근길에는 그쪽에서 서울로 오시려는 분들 엄청 출근 지옥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또 대규모의
주택 부지가 주택이 들어서면 그만큼 거기에 맞춰서 교통 대책도 함께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오늘도 교통 대책이 나오긴 했어요. 특히나 광명에는 이제 KTX선이 있기 때문에 KTX선과 경전철을 이제 신도림역까지 이제 잇는 남북 도시철도를 건설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도시, 신규 택지를 개발할 때는 일단은 아파트를 먼저 지어놓고 사실 인프라는 뒤늦게 갖춰지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네. 그리고 경전철을 짓는다 이게 어느 1, 2년 만에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프라가 교통 인프라가 함께 갖춰지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요. 여기에 뭐 예타 사업을 면제하고 각종 특혜를 부여한다 하더라도 빨라도 입주 시기에 맞출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교통 여건이 지금도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체증이 심한 상황에서 초기에 2023년에 지금 나온 거 선 분양받고요. 예. 2025년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늦어도 2028, 9년 정도는 입주가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앞으로 한 10년 정도 길게 놓고 봐서 교통 여건의 경우에는 좀 세밀하게 좀 들여다볼 대목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3기 신도시 지금 하고 있는 건 3기 신도시 않습니까? 그런데 네. 3기 신도시 나올 때 기존의 2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 또는 일산 같은 1기 신도시에 계셨던 분들이 반발했던 이유가 2기 신도시도 교통망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는데 3기 신도시 제대로 되겠느냐, 2기 신도시부터 먼저 교통망 제대로 해달라 이런 불만들이 많았었던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신규 택지 개발에는 늘 이제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지금 이해관계가 좀 엇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 인프라의 경우에는 3기 신도시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가수요를 잡아놓기 위해서는 1, 2기보다도 굉장히 입지가 좋아야 하고 이 입지를 마련하게 되면 실수요자들의 걱정은 야, 저기 집만 집어넣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교통이 나쁘고 인프라가 안 돼 있고 쇼핑을 못하고 학교가 없으면은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놔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불만 때문에 정부가 각종 사업을 빨리 해서 교통 여건을 개선하겠다라고 했더니 지금 수십 년 돼 있는 앞서 얘기한 2기, 3기 신도시에도 교통체증은 늘 심하고요. 뭐 강병북로 이용하시는 분들 늘 아침에 얘기하거든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불만이 기존 신도시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교통 인프라라는 건 특정 지역에 신규 개발 단지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이제 자족 형태로 나왔던 대도시급, 신도시급 이 규모의 경우에는 같이 이제 좀 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예, 소장님 마지막으로 총평을 좀 들어볼게요. 공급 대책 속도를 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효과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어제 의미 있는 발표가 나왔어요. 한국은행이 지금 2월 소비자 심리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주택가격 전망지수가 있어요. 2개월 연속 하락했어요. 네. 사실은 설 연휴 이전에는 전문가들은 이사 대책에도 불구하고 열의 7 정도는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좀 불안할 것이다라고 추측을 했는데 오히려 이사 대책 이후 물론 뭐 계절적 요인도 있습니다. 부동산 심리가 약간 꺾였다라는 것은 분명히 정부가 그동안은 규제 위주에서 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로 돌아섰다는 데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다만 지금 3기 신도시도 보상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됐어요. 공공 신규 택지를 개발한다 하더라도 거기 원주민이 있거든요. 원주민들이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지금 당장 광명시만 하더라도 광명은 조금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요. 기존에 이미 민간 주도로 공공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거기에 신도시가 추가로 들어오게 되면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고 네. 반면에 시흥은 좀 다릅니다. 시흥은 주거지가 대부분 공장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재산권 침해로 행사를 못 해왔는데 오히려 이 기회에 보상비를 받자 이런 분위기 때문에 아마 이번 정부가 신규 택지를 계속해서 내놓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원주민들과의 이해관계를 얼마나 빠르게 조율하고 사업을 진척시키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앞서 정부에서 발표한 뭐 과천이라든지 뭐 YTN 근처에 있지만 서부면허 시험, 마포의 서부면허 시험장이라든지 이런 여러 그 공공 택지 후보지로 거론됐던 것들도 이런 그 원주민과의 갈등, 소유주와의 갈등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진척이 쉽게 안 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그 사실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이 자기 지역구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강성 발언을 내놓거든요. 이게 한쪽에서 님비 현상 아니냐, 왜 거기다 공공주택을 지면 안 되느냐라는 의견도 있지만
또 그쪽에 거주하신 분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이로 인해서 자기 주거 지역이 좀 낙후된 것을 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아마 중앙정부가 그리고 나서서 그리고 정부가 어느 정도 강력하게 이걸 또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서 사업 속도를 좀 빨리 하느냐가 변수입니다. 네. 정부가 신규 공공택지를 선정해서 발표를 했고 또 공급을 확실히 하겠다는 신호는 보낸 만큼 그게 착실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통대책 그리고 원래 주민들과의 그런 갈등 문제를 원활하게 푸는 것도 이 공급대책의 성패를 좌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부동산 소액 투자 서비스로 많은 투자자를 끌어모은 토스 후속 보도입니다. 토스는 단순 광고만 했을 뿐이라면서 책임에선 발을 빼고 있는데 토스 앱에서 투자부터 결제까지 모든 과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상 중개를 한 것과 다름없는데 그런데도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박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토스 앱을 통해 P2P 업체 상품에 투자하는 과정은 은행이나 증권사가 펀드 같은 금융상품을 중개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토스는 광고라고 분명히 언급했다지만 상품에 저희가 운영이나 기획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계속 노출되어 있었죠. 본인은 여기서 계속 토스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 주의 문구들을 계속 노출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투자자들은 토스를 통해 샀다고 말합니다. 투자 회사들을 토스가 중간에서 묶어서 투자자들과 투자 회사 사이에서 그 역할을 하는 줄 알고 있었던 거죠. 토스가 어느 정도 검증을 한다. 그런데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을 보면 P2P 상품을 광고할 땐 계약이나 결제를 대신해주면 안 되고 투자업체 홈페이지로 안내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광고업체가 투자업체인 것처럼 오해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토스를 통해 투자 계약이 이루어져선 안 된다는 지침입니다. 하지만 토스 앱에서 광고하는 상품을 선택하면 별도 회원가입이나 P2P 회사의 홈페이지 방문 없이 계좌 이체까지 채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증권사 앱에서 펀드 상품을 구입하는 것보다도 간단합니다. 단순 광고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계약 체결의 역할을 한 만큼 문제가 생기면 일정 부분 책임도 져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법망으론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금감원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투자자 모집이나 이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독권한이 아직까지는 없어서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권고 정도. 지난해 시행된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법에는 P2P 상품은 다른 업체가 중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어 이걸로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는 8월까지 유예했기 때문에 당장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P2P 업체도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P2P 업체가 다른 어떤 금융결제와 관련된 시스템과 연계했을 때 그거에 대한 책임을 거기에 묻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 결국 피해를 호소하는 투자자들이 우후죽순 늘어가는데도 토스앱 광고는 제재할 수 없는 상황.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 과정에서 광고와 추천과 권유 그리고 중개 이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금융소비자들이 하는 행동 패턴을 보고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투자자들도 P2P 상품은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는 점을 제대로 알고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종합편성 채널 MBN이 6개월 영업정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MBN에 대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본안소송인 업무정지 취소 소송 1심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히 업무정지 효력을 멈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코로나19 3차 유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다음 주부터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이 매일 등교하는 등 지난해보다 등교 수업이 확대됩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현재 거리두기 3단계 전까지 등교를 전체 인원의 3분의 2로 더 늘리자고 제안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 모시고 그렇게 제안한 이유와 새 학기 학교 방역 대책에 대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교육감님, 일단 말씀하신 것 중에 등교 인원을 좀 늘리자라는 제안을 하셨는데 근거가 좀 있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교육청에 학부모님들의 요구가 많이 빗발칩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 매일 등교의 필요성을 훨씬 더 강력하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상실된 상태에서 가정이 굉장히 많은 돌봄이라든지 아이들 원격 수업 지원이라든지 심지어 급식까지 이렇게 챙겨야 되는 학부모님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 등교에 대한 요구 혹은 등교 확대 요구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또 학교나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신중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되는 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양자를 어떻게 조화시킬 거냐 하는 그 고민이 사실 저희 교육계에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매일 등교의 범위를 좀 확대하거나 등교를 확대하는 것이 큰 흐름상 저희에게 요구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선생님들하고 학부모님들에게 그 등교 확대에 대한 의견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태보다 말하자면 전면적으로 확대를 한 방안이 있을 거고요. 지금 현대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좀 부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이 있는데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건 부분적인 확대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분적인 확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2.5 단계가 됐을 때도 3분의 2 기조를 유지할 것이냐. 지금은 이제 3분의 2.5 단계에는 3분의 1로 낮춰야 됩니다. 만일에 주말에 코로나가 급격히 높아져 가지고 만일에 3월 2일부터 2.5 단계가 된다면 갑자기 학사 일정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2.5 단계에도 그냥 3분의 2 기조를 유지하자. 그다음에 이제 또 부분적으로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만일 확대한다면 어디가 있겠냐 했을 때 중학교 1학년 매일 등교 문제가 부각이 됩니다. 초등학교 1, 2학년에 대한 요구는 저희가 여러 차례 공론화를 했고 교육부가 또 수용을 해서 초등학교 1, 2학년은 밀집도 예외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중학교 1학년도 왜냐하면 지금 중학교 1학년은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근데 작년 초등학교 6학년 시절에 그럼 학교를 또 등교를 많이 했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중등교육을 준비할 수 있는 학습 습관, 생활 습관의 기회가 지금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부분적으로 확대를 할 때 특별히 이제 지금 정부에서 방역 패러다임을 좀 개편하기 위한, 완화하기 위한, 단순화하기 위한 노력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 좀 이런 지점들을 반영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저희 예상대로 많이 학부모님들은 뭐 70%가 넘는 요구를 했고 선생님들도 50%가 넘는 동의를 하신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등교 확대라는 건 확실한 방역이 전제가 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뭐 지원 인력이나 방역 장비 지원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사실은 작년에는 그 원격 수업 시스템을 만들고 그다음에 방역 시스템을 만드는데 저희가 주력을 했었고 어느 정도 안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방역 인력을 약 9,000명 정도 지원을 하고요. 1,000명 이상 과대 학급의 경우에는 보건 실무나 교육 지원을 할 수 있는 보건 지원 강사, 그러니까 보건 선생님 외에 보건 지원 역할을 하시는 분을 한 250명 정도 배치를 했고 저희가 이제 학교의 기본 운영비 중에 한 10% 정도를 아예 방역 비용으로 떼서 그걸로 뭐 방역 비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독제라든지 필요한 것들을 하고 사실은 저희가 뭐 더 필요하다면 추경을 통해서도 뭐 얼마든지 저희가 학교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한다 이런 기조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등교 인원이 늘어나다 보면 감염의 위험성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우선 접종, 백신 접종 대상자에 좀 포함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은 뭐 국내에서 제가 가장 먼저 이것을 좀 공론화를 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원격 수업을 훨씬 더 확대하고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훨씬 다양한 교육 활동을 펼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방식이 여러 방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교직원 전체를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저희가 뭐 백신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1, 2학년 매일 등교하는 요 선생님들 먼저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심에 있는 게 이제 보건교사, 또 매일 돌봄 교실에서 고생하시는 돌봄 전담사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고3 선생님도 매일 등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단계적으로 백신의 확보 물량에 따라서,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정부에서 지금 1단계의 백신 그 접종 계획은 이미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백신 물량이 확보되면서 2단계에 백신 계획을 좀 조정하는 기회가 있다면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저희가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네, 관련 의견을 계속 전달을 하고 있는 거죠, 방역당국은. 그렇습니다. 예, 만약 예. 이게 받아들여진다면 교육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선생님들이 언제부터 이르면 맞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희는 뭐 원칙적으로 저희가 소망할 때는 이제 3월 신학기부터 좋지만 그건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것은 아마 저희 생각 같은 4월 정도라도, 그러니까 1단계 지금 2월 말 3월을 경과하는 1단계 이런 백신 접종의 단계가 좀 끝나고 그다음에 백신 확보의 추이가 또 변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서 뭐 정부도 충분히 고민을 해 주실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르면 4월이라도 맞을 수 있게 계속 논의가 돼가고 있습니까? 뭐 그렇게까지 좀 구체적이진 않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현장의 요구를 받아서 방역 당국에 요청을 드리는 이런 거고, 사실은 이제 일부 일간지에서도 이걸 좀 전면적으로 했고, 실제 전 세계적인 입장에서도 보면 미국 그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도 우선순위로 교사를 넣었고요. 유니세프 총재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성명서에서 교사를 우선 접종 대상에 넣어달라 이런 요청을 했고, 국내에서도 저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뭐 변화가 있을지 계속해서 또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주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체육계 학교폭력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 내용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저희가 뭐 아주 강력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최근에 스포츠 유명인들이 되면서 이게 이제 굉장한 경각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체육과에도 요청을 드리고 학교에도 그렇게 요청을 드리는데요. 우리 그 스포츠 운동선수들이 이번 기회에 좀 경각심을 일단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한 번 가해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평생 따라다니는 멍해가 된다는 것을 이번에 굉장히 투명하게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운동을 하는 학생들도 정말 이 방송을 듣는 혹시 운동선수들이 있다면 평생 따라다니는 명예가 될 수 있고 그건 범죄다. 안 된다. 저는 그런 명확한 인식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번에 강력하게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훈련, 대회 참가에 제한 조치를 두겠다. 네. 이렇게 했고, 전학 조치가 이제 1호부터 이렇게 9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학 조치 이상 8호인데요. 8단계인데 이상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체육 특기자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 저희가 이제 그렇게 굉장히 단호한 조치를 했고, 이것이 좀 경각심을 일깨우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대개 이제 이런 스포츠 폭력이 일어나는 데가 기숙사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미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기숙사를 없애라, 금지해라 이렇게 했고요.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원거리 학생들의 경우에만 이것을 이제 허용하는 방향으로 했고, 저희가 이제 이번 기회에 이제 폭력 예방 교육 같은 것도 월 1회 정도 이렇게 실시하는 정도로 굉장히 폭넓게 강력한 대책을 지금 이번에 취했습니다. 네, 이렇게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도자, 체육 지도자에 대한 징계도 강화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징계 양정 기준도 초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좀 의견 수렴을 하려고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뭐 학생 선수 대상 성폭력은 비위의 정도에 불문하고 바로 해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언남고 스포츠 경우에서도 저희가 사실은 그 축구부 자체를 해체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저희가 단호한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에 저희가 당연히 스포츠 운동 지도자들의 경우에도 좀 경각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 그 다음에 인권 교육 같은 걸 의무화하거나 이런 조치들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는 폭력 이슈가 근절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사고 문제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부산에 이어서 이제 서울 지역 자사고 배제고와 세화고에 대해서도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 이런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뭐 어쨌든 뭐 대단히 좀 유감스러운 판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사실은 뭐 저희가 법치주의 틀 내에서 행정을 하고 법치주의 틀 내에서 항변을 하고 또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그것이 존중되고 저희의 입장에 반하더라도 뭐 당연히 저희가 그게 법치주의 준수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이 자사고 판결의 경우에는 고교 정상화를 바라는 학부모들이라든가 학부모의 그런 큰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판결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미시적으로 판결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저희가 이제 자사고 평가에 의한 탈락. 그러니까 원래 2025년이 되면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교육부의 방침에서 자사고나 외고 전체가 일반고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2025년은 고교 학점제가 실시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를 들면은 그런 어떤 자사고나 외고에서 원하는 어떤 교육을 개별 학교에서 다양한 학점 선택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게 고교 유형이 자사고 외고 이렇게 서열화돼서 이 서열화된 상층에 있는 학교에 가서 인류대학을 가는 징검다리를 이렇게 삼으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개별 학교에서 학점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다양한 학점 선택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자사고나 외고에서 기대했던 것들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제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25년 전해가 이제 지금 문제인데, 이 5년마다 평가를 통해서 이제 탈락을 하는데, 이번 재판부에서는 저희가 재량권을 이렇게 좀 남용했다. 그리고 이 기준이 2014년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말하자면 2019년 이게 바뀌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2014년에도 평가가 있었고 2015년에도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2015년 이후에 지금의 그 변화된 지표들을 충분히 저희는 이제 예견할 수 있었다. 자사고나 외고 입장에서는 좀 다른 입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저희는 뭐 예측 가능성이 적었다고 이렇게 근거를 재판부에서는 들었습니다만은, 저희는 뭐 그렇지 않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정 자율 행정의 범위 내에서 평가를 진행했다. 이렇게 이제 좀 항변을 하고, 조금 더 나가면 고교 정상화, 교육 평등을 바라는 그런 큰 시대 정신을 재판부에서 이렇게 좀 받아 안아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남은 학교 판결에서는 그런 기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감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속도감 있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네, 일단 그런데 말씀하셨던 그 자사고와 관련해서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자사고 외고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자사고 외고가 일반고로 전환이 되고 폐지가 되면 결국 이른바 강남 명문 학군으로 쏠림 현상이 커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이른바 강남 8학분 현상이라는 것은 꼭 뭐 자사고 외고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어떤 치열한 입시 경쟁, 또 학벌 위주 사회,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이 되면서 이렇게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이제 보통은 이제 자사고나 외고가 폐지되면 곧 강남 8학군이 더 부활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들은 뭐 꼭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교 학점제 도입이라는 큰 제도적 변화 속에서 저는 과거와는 좀 다른 양상이 될 거라고 보고요. 제가 최근에는 초등등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대학 학벌 체제에 좀 큰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안적인 방식을 좀 탐구해서 좀 해결의 단초들을 공론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교육감님, 저희가 오늘 시간을 충분히 준비를 했는데 이것저것 그 중요한 얘기들 많이 하시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모셔서 이야기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함께 서울시 교육 관련 현안 그리고 코로나19 관련된 대책과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낮부터 볕이 내리쬐면서 추위가 크게 누그러졌습니다. 서울 중랑교 부근의 모습인데요. 맑은 하늘에 볕이 내리쬐면서 산책로에서 시민들이 가볍게 운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아침과 비교해서 크게 올랐습니다. 지금 서울 5도, 광주 6도, 부산 12.3도로 아침과 비교해서 기온이 껑충 올랐습니다. 내일도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아침에 호남 지방부터 비가 시작이 돼서 낮 동안 충청 이남과 경기 남부, 강원 남부 지역으로까지 비가 확대하겠는데요. 비의 양은 남부지방에 5에서 20mm로 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되겠습니다. 따라서 중부지방은 메마른 날씨가 며칠간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단비는 금요일 충청 이남 지방에 3일절인 월요일에는 전국에 한 차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